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어제 이제 설명 못 드렸던 댓글들 같이 이제 읽어보고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슬래시 건님이 써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암호화폐가 생겼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 결제를 위해선 암호화폐가 답인 듯 합니다. 카드 결제가 되는 나라는 전세계 몇 안 됩니다. 전 세계의 자금을 결제시키기 위해서는 달러 대신 암호화폐가 답인 것 같습니다. 도쿄올림픽의 암호화폐 결제 비율을 높이려고 일본이 준비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큰 변혁에 서 있는데 삼성 갤럭시에도 지갑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망하진 않을 거지만 실용화가 빨리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네, 죄송합니다. 일단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카드 회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장을 좀 선점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QR코드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결제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모바일은 발전된 상태였지만 계속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들어오고 카카오에서 QR코드로 이제 카카오페이 결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 회사들도 같이 QR코드를 홍보를 하고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 시대는 앞으로 이제 몇 년 안에 끝이 나고 모바일 결제, QR코드 결제로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성 갤럭시에서도 S10에서 이제 그 블록체인 관련된 콜드 월렛 지갑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가속화 시킬 거로 보고 있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예, 일전에 LG CNS 이더 기업 연합 가입 후 서비스를 할 때 노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몇 번 여쭤봤었어요.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만약에 프라이빗 블록체인 EA 가입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할 때 기업이 지불해야 되는 이더의 어떤 양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답변 주신 분이 없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분이 저도 이제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가입비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근로자 수에 따라서 가입비는 정해져 있는데 그 노드 유지하기 위한 어떤 비용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 이오스처럼요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얼만큼 양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다. 일단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일단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오스님이 그 트론 에어드랍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지 여쭤보셔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답변 드려서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님이 써주셨어요. 일본 SBI가 3월 중으로 새로운 거래소를 오픈한다는데 아마 벡트 오픈과 연관되지 않을까 조심히 추측해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일본 이제 SBI에서 나왔던 부분, 잠깐만요. 제가 여기 기사에 보면 SBI 홀딩스의 암호화폐 거래소 VC 트레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작년부터 준비를 했던 거래소예요. 이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SBI 홀딩스 대표인 요시타카 타카오가 트위터를 통해서 SBI 암호화폐 거래소인 VC 트레이드 거래소를 소개했다. 그래서 3월부터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 지금 요시타카 기타오죠. 예, 죄송합니다. 오타 났네요. 예, 타카오가 아니라 그대로 읽었는데 요시타카 기타오입니다. 기타오가 트위터를 통해서 저도 지금 읽으면서 이름이 바뀐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SBI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금 이제 3월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고, 지금 보면 벡트 거래소가 일단 연기돼서 3월로 또 연기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벡트 거래소가 지금 상반기 일단 어찌됐든 연기돼서 상반기 안에는 오픈한다라고 보면 벡트 거래소 오픈, 그리고 지금 일본의 SBI 거래소 오픈, 그리고 또 뭐 있죠? 영국에서도 거래소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 거래소 벡트 말고 알렉스였나요? 예,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독일에서 증권거래소, 두 번째 증권거래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 스위스 증권거래소에서 또 암호화폐 거래소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유럽 쪽 독일하고 스위스, 그리고 이제 우리 일본에서는 뭐 SBI, 그리고 또 미국, 이렇게 해서 좀 기존 금융권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거래소들은 뭐 기존 금융권하고 거래소에서 나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벤처 형태로 해서 거래소가 만들어져서 커온 그런 거래소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나오는 거래소들은 기존 금융권에서 기존 뭐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기존 은행에서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나오는 거래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다르다. 기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업빗이라든가 뭐 빗썸이라든가 이런 거래소들과는 약간 다르다. 기존 금융권에서 뭔가 준비를 해서 제도권에서 나온 그런 거래소들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기존 금융권에서 나온 거래소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기존 상품들 그리고 기존 고객들을 이쪽 시장으로 유입을 시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벡터 거래소가 의미가 있는 거고, SBI에서 준비하는, 그리고 뭐 어제 스위스 거래소에서 준비하는 거, 그리고 독일 또 마찬가지로 의미가 기존 거래소랑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도나이 브로잉 님이 써주셨는데, 발음을 제가 정확하게 했나 모르겠네요. 현재 이제 LA 거주 중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인데 주변에 주식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을 보면 이미 암호화폐 투자 중이신 분들이 조금 있고, 투자하고 싶어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관심이 없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죠. 이번에 상승장이 온다면 아마 그들 중 3분의 1 정도는 투자 쪽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싶네요. 젊은 대학생들부터 나이 든 50대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보면 일단 관심은 있긴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이제 미디어에서 부정적인 뉴스를 부정적인 어떤 시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이제 영상들을 몇 번 내보냈습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랑 뭐 추적 60분에서 이렇게 내보냈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일단은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관심은 조금 아예 없는 건 아닌 거죠.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건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음 상승장이 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은 이 시장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송선선님이 써주셨어요. 저는 이제 미래의 결제 수단으로 달러가 아닌 가상화폐 인터넷 결제가 한 부분으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알트코인은 시세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제 생각은 미래에는 디지털 자산이 될 것은 맞는데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을 쓰지 않을까요? 지금 비트코인은 가장 초기 단계고 그냥 주식 같은 개념인 거죠.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되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이거는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되는 게 확실하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뭐 미래를 알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거고, 일단은 저는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제가 댓글 일단 여기 답변 쓴 걸 읽어보면, 디지털 금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일 것은 저는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거는 쓰일 것 같지 않다. 예, 그리고 기축통화는 비트코인 외에 뭐 비트코인 포함될 수도 있고요. 몇 가지가 더 쓰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화도 보면 뭐 기축통화 달러 있지만 달러 말고도 우리가 유로화라든가 뭐 엔화를 기축통화처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달러 물론 메인 기축통화는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몇 가지 통화들이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도 보시면 비트 시장, 뭐 이더 시장, 그리고 최근에 XRP 시장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시장들이 나오고, 만약에 이제 그런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더 시장이 자리 잡고 뭐 XRP 시장이 자리 잡는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기축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조은지님이 과거 시총 순위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과거 시총 순위 볼 수 있는 게 여기 코인 마켓 캡에 가시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 위치가 뭐 2015년 만약 여러분들이 2015년에 잠시만요. 주봉으로 바꿀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위치를 2015년에 뭐 이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2015년 초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위치를요. 그러면 이때의 그 암호화폐들 시총 순위가 어땠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코인마켓 캡에서요. 도구에 가시면 도구에서 과거 스냅샷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그 과거 스냅샷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015년도 만약에 이제 1월달, 뭐 2월달 이렇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1월달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1월 초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1월 4일자에 그 스냅샷을 찍은 이게 나옵니다. 1월 4일자 2015년 1월 4일 스냅샷이 나오고 이렇게 1위부터 뭐 아마 전체 다 나오나요? 다 나오네요.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체를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때 당시에 1월 4일자에 보시면 비트코인은 뭐 29만 7천 원이었고 원화 가격으로요 1위였습니다. 그리고 XRP 리플이 2위였고 그때 가격은 이제 21원이었어요. 21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지금 순위권에서 많이 밀려난 코인들도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눈에 보이는 것과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시총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도 있는 반면에 시총 상위권에서 밀려난 코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YB 코인 이런 것도 그렇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슈퍼넷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번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이때는 이제 16이었어요. 16인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원화 가격으로 28,000원인 거고 순위가 잠깐만요. 순위가 안 나오나? 원래 순위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직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얼마만큼 시총 변화가 있었고 또 코인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였는지 보시면 지금 상위 10위 안에 있는 코인들도 이 코인들이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순위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뀔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코인을 진짜 보는 안목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뭐 시총 바깥에 있는 코인들이 지금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는 코인을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10위 안에 있는 코인 중에 하나에 몰빵을 했는데 그 코인이 만약에 지금 뭐 시총 막에 뭐 200위, 300위로 밀려난다라고 하면 물론 원화 가격으로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상승을 하지 못하는, 오히려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을 이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갖고 갈 필요가 있다. 물론 나는 이거에 확신한다, 나는 XRP에 확신한다, 나는 뭐 비트코인에 확신한다라고 하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뭐 트위터 대표 잭 도르시가 자기는 이제 뭐 비트코인만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확신하는 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떻게 보면 시총 1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걸 안 보고 그냥 비트코인만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본인이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1위부터 10위에 있는 어느 정도 그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코인들을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다음에 그 아스트라케이님이, 그 장수님이 어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코인 써주셔서 그 이제 제가 이제 아스트라케이님하고 사무엘님이 지난번에 이제 써주셨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시 또 이렇게 또 좋은 내용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일단은 그 내용만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을 빼고요. 일단 한 가지 이제 수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해주는 태양광 패널의 경우 최장 수명을 25년으로 봐줬을 경우에 실제는 이보다 훨씬 떨어지고 독일산과 중국산의 차이가 많다. 자본 회수 기간은 21년이 들어간대요. 이렇게 투입을 했을 때 투입 비용 대비 자본 회수, 그래서 이제 이익 효용 대비해서 마이너스 0.64로 36% 정도의 정부 보조금이 있으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 문제는 생산량이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도의 태양광은 공동주택 1세대당 한 달 생산량이 평균 23kW로 알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 월 300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남은 전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쉽지 않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현재 광해에서 생산하는 전기 외에 일반 가정이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태양광은 정부에서 국가 간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여타 에너지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 점을 이제 참고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에너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며 미래 에너지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파워레저를 투자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이런 것도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쪽 회사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구현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고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발전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 생각했던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AI가 도입되면서 그런 어떤 에너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발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하지 못했던 것을 또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에 맞물려서 만약에 지금 석유 관련된 그 원유 가격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태양광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이제 원유 가격과 비교했을 때 또 매력도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엮여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장수님은 지금 마스트라 K님이 써주신 내용을 지금 파워레저 투자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장수님 외에도 아마 에너지 관련된 코인들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한번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법천사님이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혹시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아니면 이제 지나갈 일이 있으시면 한번 ATM기 보시면 찍어서 이제 올려달라고 했는데, 실제 또 주소를 찾아가서 보시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근데 이쪽 전화를 해봤더니 그쪽에서 이제 모른다고 하셔서,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싹 뒤져볼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는데, 굳이 이렇게 또 시간 투자하셔서 가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썼더니 지금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관련된 ATM기 관련된 얘기를 해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시 뒤에. 그리고 이제 세모님이 의견을 써주셨습니다. 예, 세모님도 이제 그 음모론을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루미너티 전시한 피라미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음모론을 이제 믿으시는 분 같습니다.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를 비롯한 소수의 전문가들은 회복 시기가 10년 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저는 이제 하나의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상용화 되는데 10년 걸린다는 것이 힌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2019년은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일까요? 저는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의견은 갈릴 수 있고 시기는 다 다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이것은 이제 중국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중국의 금융 개방과 지적 재산권을 품과 동시에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비트토렌트가 있겠는데, 비트토렌트는 중국 코인이며 현재 음지에 있는 지적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코인으로서 지적 재산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나비 효과가 되어서 중국 내 지적 재산권에 대한 논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경제 위기는 이제 댓글에 쓴 걸 읽어보면 2019년 2020년 이제 제가 어제는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실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페드가 좀 더 일찍 시작한다라고 하면 저는 위기 상황이 그만큼 빨리 땡겨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빨리 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2019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거는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금융 개방, 지적재산권 개방은 중국이 먼저 자신들이 두 손 들고 우리 거 니들 가져가라 이렇게 어떤 금융 세력한테 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위기 상황이 와서 자신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저는 이제 그 순차적으로 이제 개방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뭐 전면 개방이 되려면 완전히 이제 도저히 못 버티는 상황까지 이제 밀어붙여야지 전면 개방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DY리님이 좋은 내용을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찰스 호킨스가 한 말은 이제 기자가 좀 자극적으로 쓴 것 같더군요. 그 글의 요지는 예전 2001년 아마존의 실적과 비교하면서 아마존이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11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 나스닥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2001년에 아마존과 2012년에 아마존은 가격은 같지만 그때와는 이제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 되었고, 비트코인 또한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전고점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비트코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뭔가가 다르죠. 이렇게 웃으셨고, 정말 느리게 이제 10년 뒤 전고점을 간다고 한들 9년까지 지금 가격에서 갑자기 1년 감기고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니 지루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10년 안 걸리겠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찰스 호킨스 한 얘기를 일단 뭐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우리가 뭐 100% 다 믿을 필요는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또 옮기는 과정에서 아까 지금 DY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의미 전달이 좀 다르게 됐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약간 퍼즐성 기사를 쓰고 싶은데 이거를 자기가 보는 시각으로 그냥 해석을 해서 이건 기사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듣고도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기자의 어떤 퍼즐성 기사였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정무배님이 그 ATM기 관련돼서 내용을 써주셨어요. GS25 편의점에 효성에서 설치한 ATM 현금 인출기에 비트코인을 원화로 인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단 코인 플러그 앱을 설치하고 가입한 후에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잔고가 있어야 원화 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링크도 이제 또 걸어 주셨어요. 정부회님이. 그리고 수수료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이게 약간 그냥 그 자동화되는 게 아니라 약간 수동 같아요. 뭐냐면 그 코인 플러그라는 앱을 그 코인덕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표철민 대표님인가 하시는 그 코인덕 거기랑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뭐 일단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하면서 이제 코인 플러그 이렇게 해서 이 번호를 먼저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코인 플러그 주요 기능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관련 이사분이 해주셨고, 그래서 뭐 전자지갑 없어도 전국 GS25에서 효성 노틸러스 ATM기에서 자유롭게 비트코인 및 전자지갑 현금을 출금할 수 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를 막 물어보셔서 알려줬고 이런 문자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 문자에 나온 어떤 뭐 인증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ATM기 가서 입력을 하면 이 비트코인 코인 플러그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코인 플러그 앱을 깔아서 거기 이제 그 지갑에 비트코인을 넣어놓고 만약에 내가 출금 요청을 하면 그 인증번호를 이쪽에서 보내줘서 그 인증번호를 이 입출금기에서 넣으면 아마 이제 현금이 이렇게 인출이 되는 이렇게 ATM 인증번호 6자리 입력을 하고요. 확인을 누르고 거래금액 10,000원 하면 10,000원이 현재 인출되고 비트코인 출금 이렇게 주식회사 코인 플러그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완전 뭐 이게 자동화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실질적으로 출금할 수 있다는 거에 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편의점에 있는 이런 효성 ATM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앱만 깔고 그 앱에다가 암호화폐를 집어넣으면 이거를 이제 출금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뭐 이거를 아예 아직 ATM기가 없다라고 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ATM기를 이용해서 내가 현금 인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는 이제 뭐 비트코인 전용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제 얘기했던 건 뭐 어떻게 보면 그런 ATM기는 비트코인 관련 전용 ATM기였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기존 ATM기에서 일종의 어떤 뭐 소프트웨어만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앱을 설치해서 그 설치된 앱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입출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앞으로도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좀 더 이제 대중화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대중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남중훈님이 써주셨는데 코인원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리플을 매수해서 보유 중인데 개인 지갑을 구매해서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지인 연락 두절 상태고 근데 뭐 지인 굳이 연락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답변 드렸는데 그 나노레저 지갑 그 유튜브 검색하시면 그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자세하게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나노레저 지갑 구입하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뭐 지금 그 갤럭시 S10에서 만약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돼서 콜드월렛 지갑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그런 걸 이제 이용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종호님이 이따가 또 질문 하나 더 해주셨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말고 이렇게 지갑을 이용해서 지갑에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개인 암호화폐 지갑에 이제 보관하는 사람들이 한 32% 정도 된대요. 32%로 작년보다는 좀 그 수치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작년보다는 수치가 늘어났다. 또 안 열리는데 일단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기사를 링크를 제가 그 남주훈님이 걸어놓은 댓글에 제가 밑에 썼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사뮤엘님이 그 에너지 산업 관련돼서 이렇게 좋은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는 못 읽어드려도 꼭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제가 좀 같이 좀 봤으면 하는 부분만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IMF 외환 위기 때 미국이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에너지 관련돼서 그때 에너지 기업의 독점을 해체하고 외국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라는 거였다. 그래서 한전과 가스공사, 포항지철 등 많은 에너지 금융 등 국가 기업들이 민영화되었고 SK는 이제 SK 엘론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모든 에너지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엘론과 SK가 50대 50으로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제 엘론이 분식회계 사건 이후로 엘론이 빠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에너지 관련돼서 아까 이제 그 아스트라케이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국가 보조금이 아니면 태양광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경제성이 없다는 거는 지금 일단은 상태일 것 같긴 해요. 뭐냐면 나중에 진짜 원유 가격이 뭐 150달러 넘어가서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이 태양광 사업도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어마어마한 국가의 세금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좀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보면 이제 지금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음모론적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시각이어서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온난화,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는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구가 계속 더워지고 있다. 그래서 뭐 남극이 높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음모론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우주의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지구의 현 시대는 오히려 온난화가 아니라 소빙하기에 속합니다. 온난화에 대한 현상도 많이 발생하지만 혹한으로 인한 빙하기 기상현상도 많이 발생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온난화 이슈는 음모론과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밀레니엄 버그, 사스, 에이즈 등의 문제를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독일도 이제 200조에 달하는 태양광 사업은 실패라고 보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왜곡된 정보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대중들이 알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로 해서 뭐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그래서 뭐 보면 막 북극곰이 살 곳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반면에 또 빙하기 현상도 지구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온난화가 아니라 이제 소빙하기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이제 읽어드릴게요. 나머지 제가 다 좋은 글들인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댓글을 직접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된 어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끝으로 이제 첨언하자면 미세먼지 재앙에서 보듯이 원자력의 위험성은 중국이 해안에 건설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및 운영체계는 독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우리나라만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고 원자력의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비중이 70%를 넘는다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및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엄청나게 기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눈가리 많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는 세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준다면 적어도 수십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원전 관련된 이런 원자력 관련된 얘기는 또 아마 의견이 좀 갈릴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고 지금 이제 311님처럼 이게 사실 일본 뭐 후쿠시마 원전 피해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그 피해를 입고 있고 그리고 그게 사실 뭐 바닷물을 통해서 전 세계 바닷물이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남반구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요. 남반구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은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물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또 이제 안전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야 원전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굳이 이거를 또 위험하게 왜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하냐 그리고 또 지역별로 지역에 대해서 또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그리고 내 지역 뭐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남중훈 님이 이제 지갑 관련된 제가 이제 링크를 여기 걸어놨으니까요 약간 안 열려서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는데 이 기사를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사에 보면 개인 지갑 보유 비중은 일단 조사에 따르면 32% 정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그리고 예,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내용 이제 송기봉 님이 써주셨는데 일단 금리 과거 지표를 다우지수 코스피 지수 토대로 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엔화에 투자하기 위해 달러 인덱스의 엔화 차트를 위해 설명한 금리 과거 지표를 이용하여 만들어 놓고 엔화 투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일단 이거를 이제 비교해서 어제 얘기한 부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 시작 직전 엔화를 처분하고 전공 과목인 실물 자산 부동산으로 가려 한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이제 금리를 인하를 다 하고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에 그 2.5에서 금리 인하가 만약 9개월 안에 제로금리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 간 상태에서 이제 양적 완화가 시작될 때 그때 갖고 있던 이제 엔화를 매도를 해서 처분하고 그럼 이제 왜냐면 안전자산으로 엔화가 이제 가치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처분하고 그때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관련된 내용에서 또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뭐냐면 야 그러면 그런 위기 상황과 암호화폐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암호화폐 자산으로 저는 이제 돈이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달러 가치가 이제 이전이 암호화폐 쪽으로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자산으로 어떻게 보면 돈을 번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기존 금융자산들인 주식이라든가 뭐 부동산들을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침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유동성을 물론 공급을 뭐 양적 완화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플러스해서 암호 자산으로 들어온 그 그 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침체 국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미니 거래소에서 광고 문구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냐면 혼돈 없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자산으로 가자. 뭐 그래서 크립토 위다웃 카오스였나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한번 이 송기복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을 한번 보면 잠깐만요.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암호화폐 이제 관련돼서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죄송합니다. 엔화를 매도하고 부동산도 좋고 제가 이제 저평가 주식인 뭐 4차 산업 이끌어갈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송기복님이 이제 카카오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카카오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카카오 차트를 지금 카카오 차트가 이제 98,700원인데요. 송기복님이 지금 댓글에 8만원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시총 이익까지 온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8만원 정도의 카카오를 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이제 암호화폐로 돈을 많이 버신다라고 하면 그 버신 돈을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다시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돈을 넣어놓으면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뭐 리플이 뭐 10,000원이 갔다. 10,000원이 간 상태에서 다시 이제 5,000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또 리플로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은 아예 어느 정도 매도가 된 금액들은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으로 돈을 넣어놓으면 이걸 쉽게 또 매도해서 옮기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넣어놓지 마시고 매도한 금액들은 그때 다른 자산으로 암호화폐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옮겨 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잠깐만요. 일단 주봉으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버벅된 게 왜 버벅됐냐면 그 엔화 차트를 제가 열어놓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제가 준비를 안 해놔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를 해놓은 걸로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일단 카카오 차트를 보면 이 주봉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아래 꼬리는 빼고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면 지금 로그가 적용된 주봉 차트입니다. 카카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제 2020년 9월에 만약에 주식시장이 바닥을 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 바닥치고 이제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쯤 되면 바닥을 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020년 9월이 되면 지금 카카오 가격이 얼마냐면 78,000원. 차트상 채널 하단부가 79,000원입니다. 79,000원. 그래서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 카카오를 관심 있게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98,000원에서 뭐 8만원이라고 하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뭐 그럼 더 빠진,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어제 제가 11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0에서 한 1100포인트까지. 그렇게 이제 빠진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근데 지금 카카오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코스피는 반토막이 났는데 카카오는 반토막이 아니라 뭐 몇 퍼센트 안 빠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주식들, 다른 종목들은 아마 반토막이 더 나는 종목들이 속출할 거다라는 겁니다. 기존 금융 관련된 주식들은 아마 하락률이 훨씬 더 클 겁니다. 훨씬 더 클 거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빠져도 덜 빠진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대부분 아마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할 거냐면 덜 빠진 종목을 매도해서 더 빠진 걸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를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 카카오는 손해가 20% 마이너스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다른 주식들,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종목이 아닌 다른 기존 산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아마 반토막이 아니라 뭐 10분의 1 토막도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매도해서 그런 종목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시 상승장에 왔을 때 오히려 수익을 이제
취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뭐 카카오를 저도 이제 좋게 보고 있는데 관심 있게 보셨다가 나중에 혹시 이제 암호화폐로 돈을 많이 버신다라고 하면 뭐 카카오든 아니면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부동산이든 금리가 인하가 종료가 되고 양적 완화가 이제 시작되기 직전에 그때 부동산이든 아니면 뭐 4차 산업을 주도할 뭐 카카오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그냥 들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 종목 이거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당장 이거 사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리셨다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암호화폐로 충분히 돈 버시고 나서 그때 수익금에 원금 빼시고 수익금의 일부로 다른 자산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예, 김동주님이 써주셨어요. 저는 증시가 꺾이는 건 트럼프의 재선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아마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예상한 거는 저는 이제 트럼프가 임기 내에 트럼프 지금 첫 번째 임기 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재선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그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오히려 그 임기를 다 못 채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또 의견이 많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제 얘기는 당연히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 김동준님 의견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미래를 이렇게 그냥 예측을 해보는 거죠. 예측을 해보는 거고 트럼프가 만약 재선 이후가 될 거라고 하면 트럼프가 어떻게든 자신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경제 상황을 최대한 경제 침체로 경제 위기 오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이다.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이고 거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FRB에 압력을 넣든 아니면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막 FRB에 약간 압력을 넣잖아요. 말로써.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진행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다. 만약에 그게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진행됐을 때는 트럼프가 뭐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김동준님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고 스티브 유님이 이제 리플하고 이제 트론 갖고 계시다는데 23년까지 들고 가시려고 한대요. 그래서 2023년까지 들고 갔을 때 가격 예측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무조건 몇 년도에 매도하겠다. 사실 저는 이 방법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난 장기 투자를 할 거니까 이건 그때까지 안 보겠다 하실 수 있지만 시장이 한번 크게 상승을 해서 만약에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가고 고평가 영역에 접어든다라고 하면 그게 저는 당장 다음 달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를 일정 부분은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이때까지는 들고 가겠다라는 그런 전략은 저는 사실 솔직히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물론 이것도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제가 뭐 무조건 이렇게 하셔라 이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뭐 당장 다음 달이든 아니면 올해 아니든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우리가 고평가 영역을 판단할 수 있는 뭐 가치 판단 그리고 뭐 차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 기준들을 동원해서 비교해 본 다음에 지금은 좀 비싼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예. 우리 이제 김달타냥님이 써주셨어요. 2020년 9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암호화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달러를 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뭐 무지막지하게 이제 풀어낸다라고 하면 아마 이번에는 달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이제는 달러는 진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기존 법정화폐에 대해서 이제는 이거를 쓸 수 없겠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야 기존 화폐에서 이제 탈출하자 이런 인식이 자리 잡게 되면 그 탈출구가 뭐가 될 거냐는 거죠. 그러면 그 탈출구가 저는 이제 크립토 시장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그런 돈들이 이제 몰리면서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지금 몇 분 더 남았는데
다 소개를 오늘도 이제 좀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다 소개를 못 해드리고, 지금 나머지 분들은 제가 오늘 이제 오후 영상에 되면 오후 영상에 해드리고, 만약 오후 영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내일로 제가 미뤄서 내일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얘기 나온 거에서 여러분들 또 의견, 그리고 뭐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